4388님, 김병주 의원 사성장군님, 안보, 잘못된 정책, 외교는 민주당에서 국민들께 많이 알려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1074님, 한미일 정상회담 대한민국 국격 크게 상승한 결과입니다. 대통령님 국가 미래를 위해서 아주 잘한 일이고요. 신냉전 시대에 진보 정권 전략적 모호성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우리 홍석준 의원님 네. 오셨습니다.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홍 의원님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어디에 의미를 두시는지 궁금한데요.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잘 아시는 지금 캠프 데이비드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 별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사실은 이제 초청을 받았다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백악관은 좀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의미는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관계가 긴밀해졌다.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경제, 안보 양 측면에서 정말 글자 그대로 동맹국, 긴밀한 어떤 동맹국, 특히 이제 안보 면에서는 뭐 군사 정보 자산이라든지 뭐 또 어떤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 특히 또 경제 면에서도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뭐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관계의 어떤 협력 관계가 뭐 정말 한 차원 더 높아졌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앞서 이제 민주당의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보 위험이 동북아 전체로 지금 확대된 거에 우리가 선봉장으로 나서게 된 셈이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득실 따졌을 때 실만 있었다. 득은 네네. 없었다. 네. 그리고 안보 위기는 경제 위기를 불러올 거다. 네. 이건 이제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평가를 하셨단 말이죠. 제가 이제 대묻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실질적인 위협 속에 지금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간의 이런 어떤 협력이 없이 그러면은 그런 어떤 북한에 지금 실제돼 있는 그런 위협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뭐 저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정보 자산이라든지 또한 무기 면에서의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미국하고 협력해야 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일본하고도 협력해야 될 분야가 분명히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저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절박한 어떤 선택이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최근에 중국이 단체 여행 어떤 제한 조치를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한미일 관계 간의 어떤 확고한 협력 기반 위에서 뭐 그 국제 어떤 상호 그 호의 어떤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저희가 좀 대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혼밥 외교라든지 이런 굴욕 외교로 오히려 중국에게 얻을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일본과 준 군사 동맹을 맺은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 이번 한미일 어떤 협력 체제 이전에 이미 일본과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지소미아 어떤 정보자산 어떤 공유라든지 예. 특히 또 중요한 게 일본 내 우리 유엔사의 어떤 지원 부대가 7개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현재도 벌써 그런 어떤 군사 협력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어떤 일본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이렇게 예. 저는 강화되는 것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충돌하게 될 경우 일본이 관여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지금 현재는 뭐 직접적인 어떤 관여보다는 어떤 정보 자산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일본 내에 있는 어떤 유엔 어떤 산하 어떤
어떤 군대 내지는 어떤 지원 부대의 어떤 원활한 예. 협조가 현재는 1차적으로 더 중요한 어떤 사항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번에 채택한 한미일 3자 협의 공약을 통해서 북핵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의 대만 뭐 침공이라든지 남중국해 분쟁 문제 등에도 이제 3국이 공동 대응할 이제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러 분쟁에 국제적인 분쟁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어떤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네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만 해협을 비롯해서 어떤 힘에 의한 어떤 그 현상 그 변경을 반대한다. 그리고 또 그것은 유엔 어떤 안보리의 어떤 결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사실 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남중국해 분쟁 문제라든지 다이안 이 문제는 미국보다는 저희 한국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한테 훨씬 더 민감한 문제인 게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해서 만약에 그 주변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네.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석유, 천연가스 대부분이 지금 중동에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되면은 상당 부분 이제 우회에서 태평양을 이제 경유해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오히려 저희가 더 지금 절박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는 남의 집에 그냥 불구경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2차 한미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이제 내년 초쯤 아마 개최하는 걸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때가 또 총선 앞둔 시점이라 좀 미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 내년 상반기 뭐 할지 하반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이번 캠프 데이비드 어떤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각 분야별로 그 정례회담을 완전히 이제 못을 박았다. 예, 예. 그래서 종류별로 보면은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안보, 군사, 경제 분야에 합쳐서 장관회담까지 다 합치면은 9개의 종류의 어떤 그런 장관급 이상의 어떤 정례 모임을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정상회담 다음에 2차 정상회담을 저희 이제 대통령께서 서울에 제안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지 이제 이게 뭐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런 거는 뭐 각 국가 내 어떤 조율하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말하기가 조금 유동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시다 총리가 이제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찰하고 사실상 오염수 이제 최종 방류 수순에 돌입한 모양새인데 그런데 이번 이제 캠프 데이비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은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우리는 일본과의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미 그 뭐 실무 뭐 회담 차원에서나 또 정상 간의 지난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미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한일 정상이 모여서 이제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정상회담 할 때마다 뭐 다루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쿠시마에서 방류가 되면 이제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북태평양 알래스카 부근까지 가서 그렇죠. 캐나다 캘리포니아로 가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뭐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여론이 뭐 안전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크게 지금 관심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다가도 좀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 그 실무진 차원에서는 예, 예. 계속해서 일본과 지금 긴밀하게 미팅과 이제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측 전문가가 이제 방류 점검 과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 윤 대통령의 요청도 곧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일본 측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이제 약속한 것은 이제 방류가 국제 기준을 넘어설 때는 즉시 이제 중단을 한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정보 제공을 모니터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네. 뭐 여기까지는 이제 협력이 잘 되고 있고 단지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가 이제
파견되는 문제는 일본 측에서는 이거는 일본이 동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IAEA 그 일본 사무소이기 때문에 IAEA가 이제 결국 이제 대한민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 협조를 해야 된다. 뭐 IAEA가 협조하면 뭐 자기들은 얼마든지 하겠다. 뭐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 내년 총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일본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걸 뭐 언론 통해서 보고 좀 참 황당하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올 이제 여름 중에 방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이제 여름 기준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 생각할 때는 뭐 8월 말에 생각하는데 8월 말보다는 뭐 9월 초, 9월 중순까지를 통상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래요. 여름이다 이렇게 네네. 뭐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계속해서 여름 내에 방류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총선이 영향 때문에 더 빨리 방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저는 전혀 그럴 어떤 사항이 아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좀 황당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 보도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라. 이게 참 민주당이 이제 국내 문제와 자꾸 이제 국외 문제를 자꾸 섞어서 뭐 혼동하게 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국내처럼 어떤 국내 언론 기관에서처럼 외신에 대해서 일일이 정정 보도를 뭐 해야 될 사항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네. 해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좀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100% 해소됐다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가장 큰 의혹이 뭐 언론 장악,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드님이 학폭 의혹 네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 장악을 주장하는 주요 이제 근거는 이제 2017년도 중앙지검이 했던 수사 보고서라는 거하고 또 뭐 국정원 문건이라는 네네. 건데 사실은 어떤 그런 문건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건을 기획을 하고 만들어져서 실행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도에 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실행됐고 그 문건 자체가 대법원에서 이제 사실이라고 이제 판명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 어떤 문건이라면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국정 문건이라든지 또 수사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어떤 좀 실체가 없고 실질적으로 기획자가 누군지 또 실행되는지 전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의혹 부분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어떤 공세다. 특히 이게 만약에 실행이 그대로 됐다면은 이동관 후보자가 2017년도 적폐청산이란 광풍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받고 구속됐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들 학폭 문제도 예. 결국은 이제 그 며칠 바로 직전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결국은 당시에 학폭이 개최 없이 담임 교장의 전결로 강제 전학한 것이 예.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학생들이 강제 전학을 반대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의혹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그 이동관 후보자의 어떤 언론 장악 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그 일단 처벌을 받지 않은 부분은 공소시효가 종료됐기 네.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 문건 중에서 9건이 실행이 됐다. 네. 그러니까 뭐 인사가 났다든지 또 네. 이제 관련 프로그램이 네. 폐지가 됐다든지 이런 네. 부분은 실행이 된 걸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요. 자, 제가 이제 공소시효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그 이제 이동관 후보 처벌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반론을 하고 싶은 네. 것이 이동관 후보자 지명자가 이제 대변인 홍보수석 그다음에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2011년도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인 수사가 2017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가
방송법이 5년이고 예. 직권남용이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사실상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확정적으로 이제 됐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소시효 뭐 이렇게 떠나서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동관 후보자는 한 번도 조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재명 그 지금 대표가 조사받는 것도 보면은 원래 관계자들이 먼저 조사를 받고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조사를 받아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당시에 그 MB 정부 때 홍보수석실이라든지 이렇게 근무했던 사람들, 행정관 이런 사람들까지는 조사를 받았는데 이동관 후보자는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검찰에서 그때 당시에 적폐청산으로 뭐 진짜 어떻게 보면 탈탈탈 털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걸린 사람들은 다 감옥에 넣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당시에 그 조사를 받은 행정관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이동관 그 후보자가 조사조차도 안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재송부 절차 거쳐서 임명 바로 하시겠네요. 예, 뭐 일단 여야 합의를 지켜보면서 예. 저는 그 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에서 이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언론 방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영 방송들의 그 이제 방망 경영 그리고 이제 불공정 방송 이 문제인데 네. 일단 방망 경영 면에서 보면 KBS가 올 1, 4분기에 적자가 무려 지금 450억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예. 이런 문제를 물론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그 KBS 이사장이나 박문진 이사장 그리고 경영진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될 문제입니다만은 예. 그다음에 KBS 관련해서는 지금 또 그 수신료 분리징수 네네. 이 문제가 결정은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예. 이런 경영적인 문제 하나고 예. 그다음에 불공정 방송면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어떤 공영 방송에서 패널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자 문제라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좀 기울어져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조속히 좀 공정하게 예. 좀 하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이 되고 다시 10월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이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제 의지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참 아직까지도 그 결정하기 힘든 곤란한 좀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저희 당은 당규에 이제 재보궐 선거의 어떤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공천을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한편에서는 이 그 김태우 전 청장 건은 분명히 이제 공익신고자이고 예. 김태우 청장의 고발로 조국 일가의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국민들의 그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어떤 내로남불과 이런 입시 부정이 조민의 입시 부정이 드러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공익신고자를 지금 막는 게 맞느냐 이런 좀 청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지금까지 굉장히 좀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당규에 자당 인사의 규칙 사유로 인한 재보궐 선거는 무공천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공천하는 부분 사실상 이런 경우는 선정사상 재공천을 하게 된다면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한 가지 고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또 이 부분을 지도부가 고민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 위기론. 네. 이게 또 작용을 한 거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김태우 청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전 시장의 있던 보궐선거처럼 이런 뭐 성추행이라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헌 당규였던 그런 문제 그리고 네네. 사실 강서구라는 곳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쉬운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뭐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됐을 때 지금 차기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어떤 시점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뭐 우려도 사실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책임론을 넘어서 사퇴론까지 제기될 수도 있다. 만약에 피할 경우에는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그런 우려도 충분히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당 지도부에서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 만약에 패하면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글쎄 여기서 예, 뭐 그 문제는 뭐 지금 예단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 예. 설사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지도부가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 열심히 잘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문제를 좀 지금부터 뭐 염려한다는 것은 예, 조금 기우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한 윤상현 의원이 영남권과 수도권은 정서 자체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영남하고 수도권은 악수하는 방법도 다르다. 전 이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런 지적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만큼 좀 이제 수도권 선거가 좀 치열하다는 거죠. 사실은 호남이나 영남은 상대적으로 좀 당의 공천이 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수도권은 아무리 결정이 뭐 이렇게 당락이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예. 500표, 1000표 그만큼 이제 치열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수도권 위기라는 게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사업 리스크도 많고 하는데 별로 지지율도 차이가 안 난다. 특히 지금 저희 당의 어떤 후보 자원이 그렇게 부족하다. 이런 어떤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자세히 들었다 보면은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과 경기 지역이 확실히 좀 다르고 또 지금 자원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야당일 때는 모르겠는데 또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자원이 좀 많은 또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